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 국제 외교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경제 기사 같기도 한데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요, 이 기축통화국인 미국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뒤에 이거 제가 싫지 않았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 앞으로 좀 넘어가 보죠. 자,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요, 미국 예일대학의 로버트 드리핀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자, 국제 외환시장에서 국제 결제나 금융거래에 기축이 되는 이제 기준, 축이 되는 특정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 국제 외환 시장에서 국제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축 기준이 되는 특정 국가의 통화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달러화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어 있는 거죠. 미국을 기축통화국이라고도 부르고, 기축통화 발행국은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고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생산하며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처음에는 금본위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이를테면은 이런 거예요. 미국 달러화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화를 미국으로 갖고 오면 금하고 이 취급을 같이 해서 금으로 바꿔줘. 금으로 바꿔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 달러화를 널리 통용되게, 안심하게끔 만들고 널리 통용되게 한 다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확장되고 나니까 그런 이제 금본위 제도 같은 것들을 좀 이제 폐기했죠. 그리고 그냥 달러 자체를 이제는 신뢰하여 국제 통용하는 화폐로 그냥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었어요.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어떤 것까지 하느냐, 미국이 있잖아요, 달러화를 막 발행합니다. 경제가 조금 힘들어? 그럼 막 발행해요. 이거는요,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뭐 어김없이 달러를 막 발행해서 마구잡이로 써 왔는데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학파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달러를 막 찍어내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라는 이제 미신과 비슷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막 찍어낸 겁니다. 자, 미국은요, 경제가 어려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은요, 자기네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요, 돈을 찍어요. 돈을 찍어서 외국 물건 같은 것들을 막 수입해 오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찍어서요, 자기네 나라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어줍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소비에 나서는 거예요. 소비에 나서면서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요, 또 누가 필요로 하는 거냐면 다른 나라들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미국의 달러화를. 그래갖고 돈을 너무 많이 찍으면 이게 이제 그 나라 안에 갇혀 있다라고 치면, 우리나라처럼 원화는 찍으면 우리나라 안에 거의 갇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돈의 양이 많아져서, 돈의 양이 많아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마련이거든요. 돈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함부로 돈을 마구잡이로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국사 같은 거 공부하시다 보면은 당백전 발행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걸요? 흥선대원군이 이 세도 정치를 뿌리 뽑고 정치 개혁을 하면서 왕권 강화를 주도했던 인물 아닙니까? 처음에는요, 세도 정치가 막을 내렸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이 인기를 다 까먹게 된 이 이제 계기가 경복궁을 중건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때 했던 행위 중에 한 개가 당백전 발행입니다. 당백전 발행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요, 100배만큼의 가치를 갖는 돈을 찍어낸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개를 더 붙여서 돈을 찍어낸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이제 화폐의 가치 자체가 떨어집니다. 돈이 너무 많이 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져. 그런데 이걸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그 물건의 가치는 떨어집니까?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를 떨궈먹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줘야 되는 돈의 액수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양을 많이 해서 지급해 줘야지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가가 치솟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서민들은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게요, 서민들은요, 아니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은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월급쟁이다 그러면 나한테 부여되어 있는 이 봉급의 액수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랐다고 나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물가 오른 만큼 자동으로 월급을 올려줄까요? 그렇게 올려주라고 하는 게 원래 물가 연동제라 그래서 있습니다, 개념은. 그러나 현실에서 누가 그렇게 월급을 올려줍니까? 야, 물가가 작년보다 1.5배 올랐으니까 너 월급도 100만 원에서 이제 150만 원을 줄게. 누가 그러냐고요.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면은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요, 이 중산층 이하 서민들한테는요 아주 직격으로 생활 수준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 당백전을 흥선대원이 발행했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그 화폐의 가치는 기존 화폐의 6배만큼 증가하는 거에 그쳤다는 거예요. 뒤에 동그라미를 2개나 붙여줬는데. 이게 민심 이반을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자국의 화폐를 많이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국은요,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획득했으니까 자기네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막 찍어가지고 기업들, 개인들, 가게, 구성원들한테 호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어주면 이들이 막 소비를 해요. 소비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경제는 활성화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그렇게 찍어낸 돈이 자국에만 머물러 있으면 얘네들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수입을 하는 거예요. 수입 물품을 사는 것도 그래서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요, 수출을 하고 달러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수출을 하고 달러를 받아가는데 그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달러를 자국 내에다가 보유하려고 해요. 이걸 외환 보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환을 보유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달러 돈을 묻어두고 있어요. 이걸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달러 돈이 딸려갖고 국제거래가 안 돼서 망할 뻔한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게 97년도에 있었던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 이 기축통화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축통화를 보유하는 방법은 미국으로 수출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 수출해도 달러로 받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받아갖고 우리가 그거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석유를 사올 때도 달러를 써야 되고 원료를 사올 때도 달러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요, 쌍둥이 적자 국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적자냐? 일단은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니까 재정 적자이죠. 돈을 막 찍어내니까 재정 적자를 막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뭘 하냐면은 이걸 갖고 수입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수입을 하고 자기네들이 찍어낸 돈이 외국으로 막 나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국제 수지에서의 적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수지 적자, 이런 것들이 매우 큰 거죠. 미국이 소비재 같은 거에 적자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쌍둥이 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얘네가 망하지 않는 거, 적자를 그렇게 보는데 망하지 않는다, 물가 상승도 크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맹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야, 우리는 돈을 막 찍어도 물가 상승도 잘 안 올 것이고 경제가 망할 리도 없어,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도 돼 라고 하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카드를 꺼내서 쓴 겁니다. 이렇게 꺼내서 썼는데요, 그것도 적당히까지잖아요. 원래요, 국가는요 어느 만큼은 부채를 좀 많이 늘려도 쉽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가계기업하고는 다릅니다. 가계기업은요, 돈을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돈을 새롭게 찍어낼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빚을 지면 이자까지 합쳐서 내가 어디선가 돈을 벌어다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적자가 나서는 안 돼요, 가계나 기업은. 그런데 국가는요,
돈을 찍어내면 돼요. 돈을 찍어서 기존에 졌던 빚을 갚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빚이 더 늘었지만은 그만큼 경제 성장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렇게 돈을 뿌려서 그걸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가 성장하면요. 엔간히는 이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은 심지어 그 돈을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달러를 다 보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규모가 돈을 찍어서 막 버틸 수 있는 그 규모가요.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게 기축통화의 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제가 이제 그 가상화폐 같은 것도 요즘에 논란입니다만은 가상화폐 같은 거 뭐 저는 뭐 이렇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치 정도는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해서 파악을 좀 해봤을 거 아닙니까? 가상화폐 같은 거가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가상화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거래하면서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그죠? 예, 업종이 좀 생겼으니까 그 안에선 부가가치가 좀 창출이 될진 몰라도 이게 실제 거래에 사용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상화폐 자체로 어디 투자가 유발되거나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서 창인애들끼리 사고팔고 하면서 누군가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죠? 이게 경제학적으로 유용한 거냐?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요. 예? 이게 유용하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요. 하나의 뭐 투자 상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운때가 좋았던 사람은 거기서 돈을 또 벌고 뭐 파이어족이라고 선언도 하고 막 이러겠지만 거기에 또 누군가는 또 뒤늦게 들어가서 상투 끝에 잡고 다 망해버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지적하자 뭐라고 했었냐면은 처음부터 이 가상화폐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게 하겠다. 그래요? 근데 되게 모순된 얘기입니다. 가상화폐를 찍어내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만든 가상화폐를요 이렇게 많이 찍진 않아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려면 엄청난 양을 찍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한된 양만 찍어내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사고자 하면은 가격이 엄청 점프하게끔 만들거든요. 투기 대상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이 정도 작게 찍어내는 양으로 전 세계에 이걸 통용을 합니까? 모순된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걸 보유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이걸로 지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뭐 물물 교환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려면이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야. 근데 이것이 기존의 기축통화를 대체한다라고 할 때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 이 힘을 완전히 다 포기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기축통화를 대체해 들어간다 가상화폐가 이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경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얘기죠.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또 있겠죠. 미국의 힘이 좀 빠진다 싶으면요.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우리가 대신하겠다라고 할 만한 데들은 후보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럽의 유로화죠. 유로화. 여기는 이제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유로존이라 그래서 유로화를 쓰고 있는 나라들이 묶여 있잖아요.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GDP 규모나 이거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에 선진국들이 또 무대기로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그걸 대체하겠다라는 얘기들도 꺼낸 적이 있어요. 예전에 프랑스가 그런 말 했다가 미국이 확 째려봤죠. 까부냐? 이러고서 째려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미국의 달러가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쿡 옆구리 찔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갱했지만 그런 마음이 없어진 것은 절대 아니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여기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도 시도를 하고 있냐면은 가상화폐를 중국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을 만들어서 이걸로 거래하게 할까? 중국 사람들이요 외국에 관광을 나가잖아요. 단체 관광을. 그러면요 엄청난 양의 소비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국민들에 대한 통제가 좀 그래도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니까 국민들한테 중국 정부가 발행한 가상화폐로 결제해라.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국제적으로 진짜 통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화가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걸 그래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중국은요. 실제로 지금 미국하고의 이 대립이 격화되고 있지만 사실은 따박따박 중국이 자신들의 이 경제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조급해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요즘에 보면 지난달 호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은 미국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런 속에서 숨죽이고 있는 척하면서 점점점 따박따박 요 기축통화의 지위를 이제 먹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지금 현재요, 이런 식으로 찍어내서 지금 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의 액수가요, 4경이 넘었대요. 4경. 이게요, 4경원이라는 게 상상이나 가능한 돈입니까? 이렇게 재정 적자를 누적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의 부채면은 모르겠는데 너무나 적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거 이 돈을 계속 기축통화로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거고, 그 빈틈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게, 가장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게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아르헨티나가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을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만의 경제 문제가 계속 있어요. 아르헨티나는요, 200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이 IMF의 구제금융 받고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경제 회복이 안 되고 완전 그죠? 계속 여러 번 경제 위기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한 100년 전쯤에는 세계 10대 강국이었고, 그리고 원래 그 유럽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다가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글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개척된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아르헨티나가 이제 여러 번의 이제 곡절을 겪고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도 보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2022년부터 물가가 급등했고 이로 인해서 페소화의 가치가 폭락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폭락하니까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들은 페소화보다는 달러가 안정적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당연히 달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달러를 다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들어와 있는 달러가 이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달러의 가치가 치솟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페소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달러를 구해가지고 결제 대금을 지급하기에는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이 많으니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거 그죠? 예기치도 않게 굉장히 이제 고마운 상황이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월에 10억 달러, 5월부터 매달 7억 9천만 달러를 절약한다. 달러를 요만큼 절약하고 위안화로 대신 결제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2022년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서방 세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힘을 팽창시키고 러시아를 좀 이제 견제하려고 하는 속에서 나토 있죠, 나토라는 군사 동맹 안에 이 러시아랑 접경하고 있는 국가들을 자꾸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사실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촉발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하고 굉장히 가깝거나 혹은 자신들의 약간 부속돼 있는 국가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여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서방 세계하고 가까워지고 싶었고, 이런 속에서 이제 나토 가입을 선언하니까 이제 거기 만약에 군사 동맹체가 돼버리면, 나토라고 하는 곳에 이게 북대서양 조약 기구잖아요. 북대서양 조약이라는 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세계가 지금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서로 똘똘 뭉치는 거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전에
미국 세력, 군사력이 접근해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졌고 뭐 내친김에 여기서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감행한 겁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요, 미국 주도로 서방 세계가 이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축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제 송금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유로지로라는 것도 있고요, 스위프트 송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몇몇 뭐 송금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스위프트 망이에요. 이 망을 통해 갖고 은행들 간에 뭐 금융기관들 간에 송금 처리가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러시아를 배제시켜 버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라도 러시아가 이제 굴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거의 뭐 전쟁 터지고 1년이 넘었나? 뭐 이렇게 되도록 한 1년 지나도록 이게 세계 물가는 엄청 올라가고요. 예, 그런데다가 러시아는 굴복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는 천연자원 많잖아요. 원료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거 생산해 가지고요, 천연가스 같은 거 생산해서 중국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중국에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 중국이요 그 결제를 위안화로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제 연료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러시아로부터 싸게 사는 거예요. 이거 기회잖아요. 러시아는 서방 세계랑의 교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참에 중국은 석유,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러시아산을 싸게 사고 위안화로 결제하면 러시아는 또 그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같은 것들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 비중이 또 늘어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사실 중국에서 안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에 안 만드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도 뭐 이게 경제적인 위기를 쉽게 겪거나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요, 참 이게 생각 밖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사실은. 그러고 있고요.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국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친미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란하고 오히려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우디가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보니까, 전에는 말이에요, 미국이 셰일가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사우디로부터 많은 석유를 수입해 가야 되니 사우디의 요구도 들어주고 사우디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사우디 편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요.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우디가 필요 없어졌고 중동에다가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중동 전략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도 우리가 미국하고 가까울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미적 성향이 강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란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가가지고 막 설득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뭐 사우디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유 거래에 대해서 위안화로 결제한다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해버렸고, 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도 중국과 거래해서 위안화를 도입했다. 원래 브라질은 반미적 성향이 굉장히 좀 있죠. 예, 그게 특히 이제 룰라 다실바 대통령이 다시 지금 3선이죠. 3선에 성공을 했잖아요. 예전에 2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중국하고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이제 형편입니다. 거기다가요, 아시아의 방글라데시도 위안화 결제를 도입했고, 방글라데시에서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이슬람 국가들도 위안화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 미국의 기축통화의 지위가 조금은 그래도 상처가 나겠죠. 아직은 그래도 미국의 경제력을 중국이 쫓아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중국 때리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사실은 미국도 엄포는 되게 놓고 있지만 중국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있대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정부가 재정 적자를 이제 감당할 때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미국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 발행된 국채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이거를 갖다가 그죠? 미국의 국채를 갖다가 이거를 이제 그죠? 국채를 보유 더 이상 안 할 거야라고 해버리고 시장에다 내놔버리면은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엄청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지금은요 너무 커진 이 부채 규모 때문에 지금 자기 발등이 찍혀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틈에서 중국은 납작 엎드린 상태로 점점점 실용적으로 자기네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거 잘 팔로우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네. 그래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2023년 3월 중국의 무역 등 대외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가 달러 결제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달러 결제보다 위안화로 직접 결제하는 비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세계 경제 전체로 놓고 보면 그것이 고작해야 이제 전체 비중의 4.5% 정도에 불과하다고 아직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는 이제 스위프트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국제 외교에 관련된 걸 봤고, 다음 시간에는 북한 안보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